자, 여러분, 우리 전산세무 2급 문제풀이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회 우리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관련 파트 이론 시험부터 실무 시험까지 먼저 진행을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은 우리가 실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원천징수, 결산 업무 같은 거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를 증명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기업에서는 이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무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론은 알고 있지만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는 프로그램상에서 입력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론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즉 헷갈리는 부분들을 시간 안에 풀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 방법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오늘 집중해서 함께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전산세무 2급 일단 이론 시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나와 있고 틀린 거를 찾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 줘야 되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 이게 원칙이죠? 누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게 원칙이고, 사실 공급하는 때 해야지, 발급해야지 되는 게 원칙이지만 공급하기 전 또는 후에도 할 수 있는 특례 규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자가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즉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팔았다 또는 물건을 사왔다는 증빙, 적격 증빙이 되는 거죠. 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기한부 판매의 경우는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즉 기한부 판매라는 게 뭔가요? 할부나 외상으로 파는 경우, 그쵸? 할부,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우리가 대가를 나중에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한이 지나가지고 거래가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시점이지만 기한부나 할부 등 특수한 거래에 대해서는 약정된 기한이나 지급 시기 등을 기준으로 우리가 공급 시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재화의 공급 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은 때에는 그 대가의 전부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우리가 공급 시기 전에, 공급하기 전에 일부의 돈만 받았는데도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공급 시기 전에 대가의 일부만 받았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즉 계약금만 받았는데 뭐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를 받았으면은 전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일부만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즉, 우리가 창고에서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것처럼 뭐 이동이 필요한 재화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시설 사용권이라든지 무형자산의 권리 같은 걸 양도할 때, 이때는 이렇게 인도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없이 쓰게 되는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죠. 즉,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를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자, 4번. 거래처별로 달의 1월부터 말일까지 기간 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재화나 용역 공급하는 때 이후에 발행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인 거죠. 즉, 월 합계 세금계산서 규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가 정한 기간별로 공급가액이 뭔가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인 거죠. 그거를 합산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서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도 특례 규정, 가장 유명한 특례 규정이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에요. 자,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토지의 임대 면적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토지의 임대에 관해서 부가가치세에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토지를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즉 매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원칙적으로는 면세거든요. 면세. 하지만 이 토지의 임대 같은 경우는 빌려주는 거죠. 돈을 받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 이 주택과 그 부수된 토지, 임대는 또 면세입니다. 면세. 이거를 좀 설명해 보자면은, 일단은 땅을 서로 양도하거나 이럴 때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토지를 임대해 줄 때, 즉 예를 들어 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려준다 뭐 이러고 했을 때는, 빌려줄 때 임대료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 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빌릴 때 건물 외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토지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과세를 할 거냐, 부가가치세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은, 일반적인 토지의 임대 같은 경우는 과세지만 주택과 그 부수된 토지에 대한 임대에 관해서는 면세라는 게 이제 주요한 부분인 거죠. 자, 이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 할 때 안분 계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세 파트와
우리가 겸용사업자인 경우에 안분 계산을 하는데 면세와 과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죠. 여기 보면은 주택에 대한 부수된 토지만 면세고 주택 아니라 상가, 즉 점포인 경우는 이것도 과세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분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생각해 보자면은 첫 번째로 건물의 용도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부수되어 있는 토지의 한도를 또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겸용일 때는 토지를 안분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꽤나 이제 좀 특이한 문제, 흔하게 나온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을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이 건물의 면적을 한번 보죠. 주택의 면적이 60제곱미터고 점포의 면적이 14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아우르는 건물의 부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거죠.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이 토지를 임대해주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전체 건물의 면적을 또 계산을 해 봐야죠. 그러면은 60, 140 있으니까 200제곱미터로 갖고 있고, 그 다음 전체 토지는 1000이기 때문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200분의 6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000에 200분의 60을 곱하면은 300제곱미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 면적의 5배 하면은 300제곱미터가 나오죠. 이 둘 중에 작은 걸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과세가 되는 토지의 임대 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우리가 300제곱미터이고 전체가 1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얘는 면세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과세가 되는 이 점포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4번 700제곱미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5배이고 도시지역 밖은 10배 뭐 이런 식으로 뭐 규정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토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도하는 데는 면세고 임대해 줄 때 우리가 과세를 하는데 주택과 그 부수된 토지의 임대 같은 경우는 면세다. 그래서 우리가 겸용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안분 계산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안분 계산할 때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면적의 우리가 5배까지, 도시 외 지역은 6배까지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 면적과 이 점포 면적, 즉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배율을 우리가 연면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안분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범위를 설정하고 그 둘 중에서 작은 걸로 그 크기를 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실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계산할 때 한도 면적과 한도 면적은 도시지역 5배, 도시 외 지역 10배, 그리고 안 분된 면적 둘 중에 작은 걸로 부수 토지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면세를 한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계산 문제 나오니까 어려웠죠? 좀 길게 설명했는데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이과세자 나왔네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우리가 일단은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죠. 법인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를 해야 되고,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일반과 간이로 구분된다 그랬죠? 직전년도 매출액이 얼마? 지금 개정돼서 1억 400 이하인 경우는 간이과세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법인도 신규 법인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가능하다. 아니죠? 법인 같은 경우는 절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즉, 법인을 만들려면은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 좀 시스템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즉,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법인을 만든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2번,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의제 매입세액이 뭔가요?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즉, 의제 매입세액, 뭐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들 구입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거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 자, 3번,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그렇죠? 4,800만원 미만이면은 납부 의무, 즉 신고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신고는 해야 되지만 납부해야 되는 의무는 면제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공급가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를 다시 곱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세금이 조금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80%다 라고 하면은 내가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었다. 그럼 업종별 부가가치율 80% 곱해서 80만 원이 공급 가액이 되는 거고, 여기에 또 10%를 곱하면은 8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소득세에 관한 문제가 나오네요. 자, 이 문제는 마치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같은 거 할 때 이 소득금액 관련해서 입력할 때는 많이 봤는데 이론 시험에서는 자주 보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당황하거나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소득, 우리가 종합소득, 소득세 공부할 때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어떤 거가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가 있고, 이자랑 배당을 합쳐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 과세로서
마무리가 되고, 또 이 나머지 애들도 분리과세, 즉 원천징수로 마무리가 된 금액 한도 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금융소득 금액이 1,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1,500만 원은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다 분리과세로 종료가 되어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종합소득금액 산출할 때 이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전액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기타 소득도 다 종합과세 대상에 대한 기타 소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금액 자체가 전부 종합소득으로 산출이 되어야겠죠. 그러면은 얼마? 5,200만 원이 나오고, 이 종합소득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는 5,200만 원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있네요. 소득공제. 그래서 이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을 하면은 총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4,450만 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금액에서 이 금액에 해당되는 구간이 어딘지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어디 구간이에요? 우리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 구간 안에 속하기 때문에 15%를 곱해야 되죠. 여기다가 15%를 곱한 후에 누진 공제액인 126만 원을 차감을 해주게 되면은 총 산출세액이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541만 5천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세액공제액을 빼줘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요? 바로 산출세액을 구하라고 했죠. 만약에 이 결정세액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면은 이 세액공제를 차감을 해줘야 되지만 산출된 세액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만약에 결정세액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면은 이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은 결정세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은 금융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즉 분리과세로서 종결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합산한 후에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그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에 맞춰가지고 세율을 곱한 후에 우리가 종합소득 공제 금액을 이제 계산한다. 그리고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라는 게 포인트였던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번 회차 이론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은 우리가 인적 공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공제. 뭘 빼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즉, 소득세의 특징 중에 인적 공제라는 말이 있었을 거고, 말 그대로 이 사람 수에 맞게 우리가 뭔가를 빼준다는 거예요. 즉, 나와 가족의 생계비 성격을 인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또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은, 즉 이거를 과세 표준에서 이 사람마다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은 뭐 아이가 있다, 배우자가 있다, 소득이 없는, 그러면은 그 100만 원 중에 얼마를 공제해 준다,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그리고 추가 공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일단은 추가 공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 공제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는 우리가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해주는 대상으로서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 손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제나 자매, 그리고 이제 일부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는 위탁아동이라든지 입양자 같은 것도 물어보죠. 근데 다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인적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이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안 되고, 그래서 이 기본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 금액 기준이 있고 연령 기준이 일부 대상자에는 있습니다. 일단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우자라든지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항상 생계를 그냥 같이 하는 걸로 봐요. 떨어져 있더라도, 즉 같이 안 살아도 서류상 따로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그 말은 반대로 직계 존속이라든지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은 어때요? 인적 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소득 금액이 있어요. 소득 금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이렇게 소득이 있어야지 인적 공제가 가능해요. 그것보다 더 많이 벌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준을 넘으면은 부양가족 기본 공제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령 기준도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나 60세 이상 만 나이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경로 우대, 기본 공제를 받고 있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70세 이상의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은 추가로 일정 금액을 더 공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인 경우에도 추가 금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일단 해당 거주자가 여성이고 일정 요건 이상, 즉 배우자가 있고 세대주이며 뭐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또 부녀자 공제도 추가로 가능하고, 그다음 한부모 공제 같은 경우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또 추가로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 공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를 받는 경우에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기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배우자와 직계 존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자, 소득세법상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배우자랑 직계 비속이었죠. 그래서 문제의 지문은 직계 존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이야기고 직계 비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답이고, 자, 두 번째
추가 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추가 공제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 그렇죠. 기본 공제를 먼저 인정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적용을 하는 거죠. 즉,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도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답이 되고요. 자, 3번.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 공제 불가능한 대상이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마지막 질문. 과세 기간이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상황에 따라서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적 공제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 종료일 전일의 상황이에요. 전일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기본공제 요건 등을 충족하면은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맞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인적 공제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조금 잘 살펴봐야 되고, 실무 프로그램 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입력하고 장애인 여부 체크, 기본 공제 대상 여부를 체크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 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서 그에 대한 선택 사항들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매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9회 이론 파트를 종료를 하고 실무 파트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실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 지금 해야 되는 문제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관련해가지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알아야겠죠. 일단은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매입세액을 내가 공제해준다 라는 거는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의제라는 뜻이 간주라는 뜻과 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로 간주하겠다. 어쨌든 좋은 거라는 느낌을 좀 가지시면 되고,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거는 면세 사업자와 거래할 때, 특히 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 축, 수산물 등을 구입해가지고 제조를 하거나 가공, 음식점, 업 등에 사용한 경우에 실제 우리가 면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율의 매입세액을 인정, 즉 일정 퍼센테이지로 매입세액을 간주해 준다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일단 농수산물 자체가 원래는 면세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죠. 음식점이라든지 이 농수산물 사와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자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은 그게 다 소비자한테 전가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실제 즉 세금 계산서가 없지만 이 일정 비율, 즉 가상의 매입세액을 인정해가지고 세부담을
완화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제 매입세액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살펴보면은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 면세 농수산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요. 그리고 뭐 쌀, 보리, 밀가루, 채소, 과일, 생선, 고기, 천일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과세가 되는 식자재, 가공식품이라든지 캔 또는 소스, 음료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 우리가 예전에 의제 매입세액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음식점 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개인에게 구입해 온 거는 인정을 해주지만 음식점 업을 하는 개인이 개인한테 구입해 온 것 같은 경우는 의제 매입세액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개인과의 거래에서는. 하지만 법인 같은 데서 내가 사오는 거는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보시면은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의제 매입세액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 부가가치세 탭 들어가가지고 이 의제 매입세액 신고서 메뉴를 들어가서 이 내용을 입력을 하면은 사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거를 다 입력해야 될지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맞춰가지고 입력할 거 입력하고 입력하지 않을 거 입력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구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메뉴 안에 들어가면은 기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법인이면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구입한 이 면세 물품들 또한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식자재 마트 즉 법인에서 과일 사고 그 다음에 아름 통상이라는 데서도 사온 것도 전부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매입 자료 안에 사온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력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요율 의제 매입세액 율은 이제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108분의 8, 간이 과세자 중에서 음식점업을 하면은 104분의 4, 그리고 음식점 영세 사업자 특례 같은 경우는 110분의 10을 입력을 하면 돼서 여러분들이 이걸 입력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요율, 이 세율을 체크하는 게 조금 아마 고민이 될 부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타 내용들도 쭉 읽어보시고 이 예정신고 시의 과세표준 그리고 확정신고 시의 과세표준을 입력하는 란이 있겠죠. 이것도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제 한도 과세표준은 50%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없다. 그 외에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부 제조업에 사용했다는 단서 조항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실제로 입력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한번 쭉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K랩 우리가 기출문제 119회 거 설치하시고 부가가치세 탭에 들어가서 여기 내용들이 쭉 있죠. 신고서부터. 근데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부속 명세서란에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일단 기간을 잘 입력해야 되죠. 기간 우리가 1기 확정 신고기간 4월부터 6월까지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F2키 눌러서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통상 불러오고 이후부터는 여기다가 취득 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매입 자료 아름통상 취득 일자부터 2025년 5월 15일 그리고 우리가 계산서 구분의 계산서가 있죠. 그리고 물품은 야채 수량일 매입 가격 3,900만원 적으시면 되고 공제율 몇 프로를 해야 되나요? 104분의 4를 해야 되죠. 간이과세자 중에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104분의 4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원투식자재 들어가서 취득일자 2025년 5월 30일 그 다음에 이거는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등 입력을 하고 2,860만원 적고 이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104분의 4를 입력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의제매입세액이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김길동 개인한테 사온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일자 입력을 하고 농어민 매입 개인한테 사온 거라고 입력을 하시고 물품 수량 입력하고 매입가액 1,300만원 입력하고 자 요율은 106분의 6을 해주고 104분의 4 그대로 똑같이 내 위주로 적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1기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입력하는 란 어디다가 입력하면 될까요? 여기 아래에 보이시죠? 예정신고시 자 6천만원 예정분 과세표준 그 다음에 확정분 1억 하고 한도율은 50%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의제매입세액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입력하고 오셨죠? 어디에 어떤 항목들을 입력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제 요율 선택하는 거 104분의 4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상세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어디다가 어떤 거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아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신고서 자주 나오니까 이 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란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잘 따라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제 내가 이 내역들을 보고 생으로 작성하라는 거예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겠죠. 거의 불러와가지고 매입자료 매출자료 불러와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고서 내역 안에 어떤 부분에 어떤 사항들이 기록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출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간, 확정신고기간, 2기 확정신고기간이라는 거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매출 자료부터 입력을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즉 정상적인 증빙이 발행된 부분들 이렇게 7억 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이 3천만 원인데 그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여기 세금계산서 발행된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에서 이 500만 원은 제외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이 2,500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그럼 간주 임대료가 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월세를 받지 않고 보증금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제도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상가나 부동산 같은 거를 임대해 줄 때 큰 부동산, 큰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운용해서 이자나 금융 수익을 얻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은 월세를 내는 사람은 이 월세 내고 받는 사람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수익과 비용으로 다 인식이 되지만 이 전세금, 즉 보증금으로 내가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라고 하죠. 그렇게 받은 경우에는 따로 뭐 세금을 안 내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그 보증금을 통해서 내가 시장 이자율만큼은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즉, 월세를 매우 적게 받고, 즉, 관리비만 받고, 보증금을 크게 받아가지고, 금융이익을 챙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그 이자만큼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간주 임대료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자라든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경우 또는 보증금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은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되고,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에다가 이자율 곱하고 과세 기간 일수를 산정을 하면은 이제 간주 임대료가 산정이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간주 임대료를 산정해서 계산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은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이 이만큼이 나왔다. 이미 계산돼서 나온 금액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입력을 하는 건데 어디다가 입력해야겠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분도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보증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다고 간주한 거기 때문에 따로 증빙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영수증 외에 증빙란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영세분, 이제 수출 쪽에서 있겠죠. 영세율 적용되는 항목, 거기다가 우리가 이만큼을 입력을 하고, 직수출, 즉 수출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그냥 직수출한 경우, 자 환율 5만 달러 이거를 곱해가지고 입력할 원화로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매출 자료부터 한번 입력하는 거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매출 자료부터 먼저 입력할게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2기 확정이었으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보시고 이 위에 보시면은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입력란 한번 살펴보죠. 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매출에 대한 부분인 거고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얼마? 7억 원 입력하면은 매출 부분은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10%.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아니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분 우리가 2,500만 원. 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중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500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가 임대보증금 이게 바로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인 거죠. 거기에 정확히 과세 표준을 입력하면은 이제 세율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영세 쪽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1억, 그리고 기타 쪽에 7천만 원, 이렇게 매출 부분은 다 입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 하나씩 쭉쭉 따라가면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출 자료 부분들 입력했으면은 이번에는 매입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입력을 해야겠죠? 자, 이것도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아까 빨간색 부분이 있었고 파란색 부분, 매입세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도 매입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에 대한 매입에 대한 금액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고정자산을 매입한 부분이 이만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이 고정자산 매입에 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후에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비용 처리해야 되지만 당장 비용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따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매입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다음 이 수치분 매입 중에서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이 있대요. 이 접대 어떤 항목인가요? 바로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이거를 우리는 입력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도 반영해서 따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우리가 매입한 부분들,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매입 중에서도 고정자산 매입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따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매출 입력할 때도 세금계산서 발급분하고 신용카드 등 발행분하고 따로 있었고, 그리고 매입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랑 그 외에 이제 경감공제 세액 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이런 부분들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쪽에다가 조금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매입세액 공제 이 부분 입력할 때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경감공제세액의 전자신고 얼마? 10,000원 세액 공제해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환급된 세액 예정 신고할 때 미환급된 세액 이것도 같이 입력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다 통상적으로 입력하는 이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따로 입력하실 사항은 없는 거고, 그래서 각각 내용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시면 돼요. 한번 매입 쪽 입력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매입세액을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매출 자료는 쭉 넘어가고 매입 자료 하나씩 입력하죠. 들어와서 자, 매입세액 입력할 때 쭉 내려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입력을 할게요. 자, 전자세금계산 수치분 자, 4억 2천인데 우리가 세액을 따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고정자산 매입분이 1억 원이 있다 그랬죠. 1억. 그 다음에 세액도 10%인 1,000만 원 입력을 해주고요. 근데 이 부분을 빼야 되죠.
그쵸? 수치분 중 있기 때문에 1억은 빼서 총 4억 2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거 경감공제색 말고 그 밖에 공제 매입색 안에 옆에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입력할 란이 있죠. 그래서 일반 매입분하고 고정 매입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서 조금 입력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2,100만원 이 중에서 3,0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은 고정자산 매입이기 때문에 900만원 따로 입력을 하고, 자, 그러면은 자, 신용카드 합계까지 입력이 되었고요. 50만원 정확하게 입력했죠? 자, 그 다음에 자, 기타 자료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공제세액, 경감공제세액 쪽에 그 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입력을 좀 해줘야 되죠. 접대비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200만원과 20만원 접대비 사용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정확히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받은 거 전자신고한 거 만원 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금액을 또 입력을 해줘야 되죠.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 200만원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도 반영을 해서 미환급세액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환급 받는 걸로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면은 어때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가 되고 저장까지 정확하게 완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하는 문제 풀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시면은 이 신고서 문제는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부속서류 입력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114회 할 때도 아마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입력하라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의 반복이고 크게 내용이 달라질 부분이 없고, 배점이 5점짜리고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일단 다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에 뭘 입력할 줄만 알면은 일단은 이 문제에서 부분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분점수라도 맞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보너스 문제나 마찬가지죠. 자, 미래테크. 자, 부가가치세 이제 신고 수행하는 문제고, 뭐 입력하거나 그러는 거 전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비밀번호만 잘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실제 입력하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대로 설명해 줄 거고, 한번 익히면은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죠. 닫기 하고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 아래에 전자신고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일단은 그 기간에 그 부가가치 신고서가 마감이 되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감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일기 예정 신고였죠? 그렇죠. 확인을 하고 아래쪽에 전자신고에 들어가서 전자신고 클릭한 다음에 자, 기간, 예정신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입력을 하고 그냥 다 쭉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입력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작을 해야 돼요. 제작. F4 제작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이 시험지에 나와 있는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하시고, 닫기.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고 변환 누르고, 이건 팝업 창이에요. 팝업 창은 끄시고,
C 드라이브에 이제 루트 폴더에 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쭉 가서 C 드라이브 루트 폴더 열고 여기 아래에 있는 거 하나씩 클릭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 가면은 전자 파일 제출하기 누르면은 제출합니다 라고 하고 여기까지 됐으면은 완료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거 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자신고서를 전자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1년 중에 한 회차 정도 빼고는 다 이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뭐 더 할 거나 따로 생각할 부분이 없는 문제. 이 점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쭉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자는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를 혹시 여기 나와 있는 거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감점 요인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정확하게 오타 없이 쓰는 거 그게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 우리가 실무 문제를 쭉 풀어봤고 이제 우리가 원천 징수 즉 소득세 관련된 문항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소득세 파트 원천징수 관련된 문항 두 문항이 나와 있죠. 배점도 여러분들 보면은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부분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회차에서는 보시면은 이 원천징수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귀속 연도를 잘못 산정해가지고 모두 정답. 이때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합격률이 거의 50% 이상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행운이 찾아오면 좋을 텐데 말이죠. 자, 근데 이런 거에 기대지 말고 어차피 이 소득세 관련된 파트 문제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수당 공제 등록이랑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이 세 개 메뉴에 들어가서 뭔가를 수정하고 입력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날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원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글이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얘는 어떻게 하라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 보시면은 금액적인 부분들 여기 입력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급여 내역, 우리가 급여 명세서라 그러죠. 급여 명세서를 세팅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기본급, 상여, 야근 수당 또는 이렇게 운전 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급여 명세서에 기록해 가지고 주는데, 이런 수당을 안 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식대도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득세법 공부하다 보면은 식비를 따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회사에서 식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대를 책정하지 않죠.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얘를 어떻게 입력을 할지 말지를 이제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식대에 해당 회사는 현무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식대로
여러분이 표시해서 주면 되고, 보육수당도 지금 지급하고 있다.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에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시내교통비를 정산하지는 않고 있다. 이것도 다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저 같은 경우도 제 차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서 뭐 자가운전 보조금을 따로 이렇게 지급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보면은 수당공제 등록 안에 들어가가지고 급여자료 입력해서 수당공제 등록에서 이러한 수당이라든지 공제 항목들을 내가 세팅하고 등록하는 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부로 반영하라 그랬죠? 부로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 그 표에서 표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가가지고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거를 하게 되죠. 보시면은 원천징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득세, 소득 어떤 소득들이 있나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를 종합소득이라 그러고 우리가 원천징수라고도 하는데 분리과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업자가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세액을 미리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서고,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소득세를 떼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한테 돈을 지급할 때 3.3% 떼고, 이자나 배당소득 지급할 때는, 즉 금융소득 지급할 때는 15.4% 떼고, 이렇게 뗀 세금을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보고서예요. 이렇게 국가에다가 세금을 미리 떼가지고 신고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가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누가 제출해야 되느냐? 즉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그리고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같은 데서 배당할 때 그런 사람들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다 납부해야 되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 신고하고 납부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매월 작성하고 있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야지 되겠죠. 환급할 세액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진행을 해야 될지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쭉 입력하는 거를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먼저 입력을 해볼 거고요. 프로그램 안에서 원천징수 탭에 들어가서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귀속 연월일을 이제 입력하기 전에 이렇게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여기 F4 수당 공제 탭에 먼저 들어가서요. 수당 등록 그리고 공제 등록 안에서 해당되는 것들만 보여지게 여기 사용 여부 보이죠? 사용 여부에서 우리가 여기 시험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다 부로 변경을 해야지 나타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하나 뭐가 빠져 있어요? 바로 보육수당이 빠져 있죠. 그래서 보육수당 입력을 해주고 금액 한도 입력하고 정기 그리고 사용여로 해야지
된다 라는 부분들, 이렇게까지 수당 등록을 먼저 입력하고 나서 귀속 연월일 입력하고요. 귀속은 11월 거를 12월 5일 날 지급을 한 거죠. 누구 거? 고현석 거를 입력을 했고, 기초 세팅을 일단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급여 내역에 있는 금액들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급 30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식대 20, 야간 근로 3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5만원, 야간 근로 30만원, 그 다음에 보육수당은 얼마였죠? 20만원. 이렇게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공제 항목들도 그대로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 얼마예요? 14만 7,500원. 14만 1,750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도 그대로 입력하고, 고용보험료랑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지금 농특세도 안 보이게 부로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은 좀 빠져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입력을 다 했고, 뭐가 이제 남았나요,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겠죠, 같이. 정기신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전월 미환급세액 얼마 있다 그랬어요? 22만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전월 미환급세액 22만원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완료가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면은 어때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다 입력이 됐고,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하면은 문제가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죠. 다음은 영업부서에 재직 중인 윤지원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지금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가지고 부양가족 탭, 신용카드 등 탭, 의료비 탭, 월세액 탭에다가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어때요? F8 눌러가지고 부양가족 불러오기에서 반영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지금 일단은 가족사항 뭘 입력하는 거예요? 부양가족 탭에다가 입력을 하는 부분인 거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은 부로 입력해가지고 반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인적공제 받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쭉 살펴봤을 때 요건에 걸리는 사람, 어머니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죠? 그렇죠? 또 별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부분 보죠. 그래서 이 다음은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탭 안에서 이제 보험료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입력을 하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어머니는 인적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이 부분은 입력을 안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나머지 또 어머니의 대학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직계 전속에 대한 교육비는 이 공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외에서 의료비 쓴 거 이것도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체험학습비 같은 경우도 한도가 있고요. 30만 원으로.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경우도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보장성 보험료가 지금 8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란에다가 입력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80만 원을 차감을 한 금액을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국외교육기관 지출액, 국외교육비, 교육비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만 사실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는 보시면은 보장성 보험료는 이거 차감하고 질병치료비 이런 이하람 배우자의 의료비 같은 경우는 중복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다 입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액 같은 경우에 이제 월세액 지급을 하는데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간 1천만 원까지는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어디 탭에 들어가서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가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입력하지 말아야 될 거. 어떻게 부로 변경을 하고 산후조리원 금액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어디서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를 알고 한도에 맞게 또 입력을 하는 거.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입력하는 걸 보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들어가서 원천징수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요. 친절하게 문제에 다 나와 있죠? 어디로 들어가라고. 자, 전체 사원을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입력해야겠어요? 바로 윤지원의 부양가족 탭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 모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가지고 입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입력을 하죠. 그래서 주민번호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다 입력을 하고 다만 2천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이 초과 여부를 여로 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로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하람 적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번호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소득 초과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장애인도 부고. 그리고 윤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20세 이하 다 입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20세 이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여부에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산, 입양 다 맞고 뭐 이거는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직계 존속 윤수와 또 그대로 쭉 입력을 하면 되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또 입력을 하고 그리고 윤지수까지 입력을 해야죠. 늦둥이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분 점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은
부양가족, 즉 인적 공제에서 부로 해야 된다. 자, 셋째는 셋째라고 적어두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부양가족을 쭉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보고 입력을 해야 되나요? 보시면은 자, 윤지원 본인의 보험료를 더블 클릭하면은 보장성 보험 얼마 입력해야 되나요? 80만 원 우리가 입력을 하고요. 다 국세청 자료라고 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쪽 란에다가 입력해야 되고 윤지아 거 이제 또 보험료 입력해야 되죠. 자, 어디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윤지아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 모친 같은 경우는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복구입비랑 체험학습비 쭉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합쳐가지고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윤지아의 교육비 항목에다가 50만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2번 초중고 연 300만원 한도로 우리가 된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교육비 다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수학거 교육비 입력을 해보죠. 국외교육기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300만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1000만원이라고 입력해도 뭐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일단 그대로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한도액을 입력을 해도 되고 1000만원이라고 입력해도 한도액만큼만 공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의료비 탭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일단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 관계없이 연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에 보시면은 산후조리원 14번에다가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금액적인 부분들 쭉 입력을 하고 배우자 거 이거를 5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아내 거 20만원 입력을 하시고요. 그렇죠? 썼던 거 입력을 하고 우리가 산후조리원에다가 체크 동그라미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의료비 탭도 입력이 됐고 그 다음 신용카드 탭 입력을 해볼까요? 신용카드 탭 본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탭에다가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3,740만원 입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내 거 우리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500만원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다 왔습니다. 이제 월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부분들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우리가 연간 10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고 여기 안에다가 그대로 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임대인명, 주민번호, 그 다음에 유형, 면적, 주소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입력할 때 뭘 주의하겠어요? 오타를 주의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지에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공백이라든지 띄어쓰기까지는 다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입력하고 연간 월세액과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금액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까지 입력하면은 우리가 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관련된 내용들을 다 입력을 했고 마지막에 뭐 하라 그랬어요? 연말정산 입력 탭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에 정상적으로 다 반영이 된다.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안 눌러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채점할 때 이거 꼭 눌러주셔야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한 해 차분
우리가 이론부터 실무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 다음 회차 거 또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